일단 주제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 이제 여기서는 강남역 사건이죠. 그걸 어떻게 두 가지 방법으로 스토리텔링 하느냐를 가지고 분석을 한 연구여서 일단 제목은 이렇게 잡아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서사학자들, 그러니까 저희가 스토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앞으로 살아갈, 그러니까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혹은 내가 아마 살아서는 경험하지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세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배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사실 재밌죠. 많은 이야기가.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에 담긴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전달한다라는 걸 큰 전제로 하고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쉬운 얘기지만 뭐 신데렐라 이야기나 콩쥐팥쥐 이야기 같은 거 어릴 때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신데렐라 이야기를 뭐 동화건 애니메이션이건 아마 들었을 때 여러분이 어릴 때 나름대로 꿈꿨던 어떤 환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박을 봐도 착하게 살면 역시 복을 받는구나라든지 역시 구두 하나를 떨어뜨려주면 왕자님이 주워주는구나라든지 뭐 저렇게 아름다운 어떤 그 해피엔딩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뭐 꿈이랄까요?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규범이나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콩쥐팥쥐 이야기도 뭐 계모는 언제나 무서웠고 우리들의 얘기에 보면, 그리고 새엄마는 항상 무서운 사람이고 아빠는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그리고 콩쥐가 열심히 구박을 받지만 역시 착하게 굴면 원님의 아들이나 혹은 원님이나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식의 가치를 배우게 되죠. 우리 시대 스토리텔러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미디어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뉴스나 광고나 다큐멘터리, 리얼리티 프로그램 같은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은 저마다의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기호, 여기서 말하는 건 언어, 이미지, 영상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통해서 이야기, 가로 열고 이야기 안에 담론과 가치를 재생산한다는 것이 우리 두 번째 전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뉴스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강남역 사건을 보도한 4개 언론사 뉴스를 제가 분석한 얘기를 들려드릴 거고요. 우리들 뉴스가 흔히 객관적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는 드라마니까, 뭐 광고는 광고니까, 리얼리티는 뭐 요즘에 많이 우리가 교육이 돼서 어떤 건 가짜고 어떤 건 진짜니까라는 나름의 어떤 선을 갖고 있지만,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객관적이다, 팩트를 전달한다, 가치 있게 중립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많은 미디어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는 정부가 통제하는 문화적 규범과 신념을 지지하고 현재의 정치 시스템을 정당하고 강화하는 스토리를 선호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 분야에서 많이 검증된 그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미디어는 다수의 가치관이나 정서에 부합하는 기사를 선호하고 전달하는 방식 또한 전형적이고 익숙한 서술 방법, 스토리텔링을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많이 전반적인 경향이다라면, 자, 그럼 성폭력 보도에서 우리가 말하는 사회의 기본적인 주요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라고 얘기를 해보면, 국내 언론학계에서 대부분 여성학자들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몇 년 동안의 성폭력 보도를 이렇게 메타 분석한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런 결과는 첫 번째, 성폭력 보도는 사랑이나 강간이나 폭력에 대한 문화적인 신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어떤 여성과 남성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여성은 뭔가 약하고 남성은 뭔가 공격적이고 라는 데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발견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뭐 어때야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동의하지 않지만 아무튼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식의 규범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여성의 거절은 거절이 아니다라든지, 아니면 남성은 뭔가 폭력이 있어도 남자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어떤 식의 가치관으로부터 뉴스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 맥락이다 보니까 가해자를 뭔가 굉장히 불행한 스토리가 있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학대를 했어, 이혼을 했어 라든지, 뭐 어떤 제대로 된 사랑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라든지, 이런 식의 가정 환경의 피해자를 보도를 하든지, 아니면 아주 반사회적인 인물,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로 보는 두 가지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해자의 행위에 집중한, 왜냐하면 가해자가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의 행위에 집중한 선정적인 보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다, 어떻게 강간을 했다, 몇 시에 어떻게 끌어가서 몇 번을 했다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보도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 여성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굉장히 무력하고 불쌍한 피해자거나 아니면은 뭔가 사건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로 등장하는 게 이런 거죠. 늦은 밤이었다, 술을 먹었다, 옷차림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든지 평소에 남자가 굉장히 주변에 많은 여성이었다라든지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보도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가리키는 규범은 어떤 것인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스토리는 재미있는 동시에 이야기에 담긴 어떤 규범과 가치를 전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자,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진다라면 그러면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성에 대한 규범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을 해본다라면 성폭력의 어떤 공식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공식이요? 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어떤 성욕에 의해서 그리고 굉장히 우발적으로 그리고 여성에게도 뭔가 여지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그리고 아니면 아주 일부 남성의 문제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식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공식을 만들어내게 되면 뭐가 가리워지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성폭력 혹은 성희롱 뭐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그리고 평범한 남성에 의해서 벌어진다는 어떤 젠더화된 폭력의 일상성 내지는 심각성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성욕은 통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았고 조심을 해야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성이 알아서 사회적인 공간과 활동을 제한을 해야 된다. 밤에 좀 일찍 들어가야 되고 남자랑 같이 술 마시지 않아야 되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떠한 규범을 가르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결과는 그러니까 사회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을 최소화하고 여성 개인이 늦게 들어가면 안 돼. 옷을 이렇게 입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위험한 짓을 하지 않을까라는 자기 검열을 강화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요즘에 많이 보이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순수하지 않은 피해자. 그러니까 성폭력을 당했는데 뭔가 그 다음에 남자를 고발을 한다라든지 뭔가 성폭력을 당했는데도 뭔가 굉장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인다라든지 성폭력을 당했는데 뭐 이틀이나 있다가 신고를 했다라든지 성폭력을 당했는데 그 남자하고 또 밥을 먹으러 갔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뭔가 여성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식의 규범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발견한 전반적인 얘기들이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강남역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강남역 사건은 두 가지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요?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괴물에 의해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이다라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스토리텔링은 한국의 여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여성 혐오 살인이다라는 두 가지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한국 사회에서 한국 언론들이 이 두 가지 스토리텔링을 두고 굉장히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호명할 것이냐, 이거를 어떤 범죄로 규정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사건을 어떤 식으로 호명하는가가 곧 사건의 원인과 대안과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그 어떤 호명, 그러니까 이름 붙이기 그 게임이 벌어졌는데요. 사건일지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간략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5월 17일 날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5월 20일 날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라는 게 경찰의 공식 입장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6월 1일 날 여성 대상 강력 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 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역시 묻지마 살인으로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10월 14일에 범인에게 30년 징역이 선고가 되지요. 이제 여기 객관적으로 보여진 사건의 어떤 그 경과고요. 제가 분석을 했던 거는 그러니까 2016년 5월 18일 그러니까 사건 보도가 시작된 날부터 일단 그 해 말까지를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동아, 경향과 한겨레, 그러니까 두 개는 우리가 말하는 보수적인 언론사고요. 두 개는 우리가 말하는 진보적인 경향의 언론사입니다. 키워드를 저렇게 두어서 기사를 검색을 했습니다. 일단 기사 수를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건 중심 기사는 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단촐하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라는 그 해설이 안 들어간 기사를 우리가 사건 중심 기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거는 주로 경찰과 검찰의 발표 즈음에서 나온 기사들이 저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슈 중심 기사는 이제 그걸 가지고 쓴 해설 기사를 얘기를 합니다. 뭔가 기자가 더 취재를 하고 더 취재원을 만나서 쓰는 기사를 우리가 이슈 중심 기사라고 부르고요. 사설은 뭐 아시테고 칼럼 역시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학계를 받습니다.
일단 질적 분석을 하기 전에 숫자를 보시면 일단 굉장히 그 차이가 보이죠. 그러니까 저건 한마디로 언론사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사가 이 기사를 사건을 얼만큼 중하게 보고 있는지, 얼만큼 많이 얘기를 하는지를 일단 볼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각 언론사별로 한번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게 얘기를 했던 거는 누가 이야기를 하든가,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의 주체가 권력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야기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찰과 검찰이 낸 보도자료를 공유한 스트레이트 기사는 4개 언론사 모두 내용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발견은 2회 기획기사에서 일어났습니다. 2회 기획기사에서 각 언론사는 기고자, 전문가 인터뷰, 시민 인터뷰 등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일단 조선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건 주로 이슈 중심 기사에서 그 취재원이나 인터뷰나 칼럼니스트를 어떻게 인용을 했는지를 보는 건데요. 일단 각 언론사에서 공통적으로 시민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불특정 대상의 시민을 인터뷰했을 때 그 시민이 이거 여성혐오 범죄인 것 같다라고 인정하는 내용, 이 여성혐오 인정이고요. 이건 여성혐오가 아니야, 범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건 부정. 그 다음에 여성혐오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이거 화장실 문제인 것 같다, 화장실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라는 경우가 2개가 있었고요. 전문가를 보시면 정신과 전문의와 사회학자가 4명, 3명입니다. 여성학자는 1명이죠. 그리고 여성학자는 사건의 여성 혐오적 속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4명과 3명이 모두 조현병 환자가 너무 관리가 허술하다, 뭐 주사 몇 번만 맞으면 되는데라든지 행정 어떤 우리가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묻지마 범죄의 원인과 대책을 전문가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전문가라고 취재한 분들이 대부분 정신과 전문이거나 범죄학자를 주로 선호를 했다라는 것이죠. 경찰과 그리고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사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경우니까 이슈 중심 기사에서 경찰이 거론된 경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화를 보시면 동화는 9명의 시민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성혐오를 인정한 사람은 1사람이고 이건 여성혐오 범죄인 것 같다. 2사람은 이건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다. 그리고 5명이 화장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피해자 오빠라고 추정되는 분을 한번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역시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사회학자가 한 분 등장을 했고요. 조현병 환자의 관리에 대한 얘기가 2명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경향은 17명의 시민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17명의 시민이 모두 이 범죄는 여성혐오 범죄라고 얘기하는 시민을 인터뷰를 한 거죠.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가 3사람, 그리고 그 교수인데 그 교수가 여성학이나 사회학자들, 그리고 특이한 것이 여성운동 단체와 여성운동가가 조선과 동아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인터뷰, 그러니까 스토리텔러를 활용을 한 거죠.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도 앞에 조선과 동아의 정신과 전문의는 이제 조현병 환자의 관리나 문제점에 집중해서 얘기를 했다라면 여기에 정신과 전문의는 이게 정신질환자보다 여성혐오적인 사회가 더 문제인 것 같다라는 얘기로 중심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여성학자, 사회학자, 그다음에 여성운동 단체 및 여성운동가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여성혐오 범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대안들을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겨레 때요, 시민이 33명이에요. 그 가운데 27명이 이건 여성혐오 범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피해자 어머니와 남자친구가 1명씩 인터뷰가 됐었고요. 역시 전문가를 보시면 정신과 전문의, 그 다음에 여성학자, 사회학자, 그 다음에 법학자, 교수, 변호사가 전문가로 나오는데요. 모두 강력하게 여성혐오 범죄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성운동 단체 및 여성운동가 17분이 인터뷰가 됐습니다. 이분들은 여성혐오 범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셨고요. 자, 이건 이제 그 기사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좀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짧게 인용을 했는데요. 자, 경향에서 인터뷰한 기흥모 씨는 경기 수원에 직접 찾아와 살려주세요, 넌 살아있잖아 라는 문구를 포스트잇으로 붙이면서 여성을 겨냥한 범죄가 만연한데 계속 묻지마 사례로 포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굉장히 뚜렷하게 얘기하는 목소리를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겨레 역시 대학원생 정아무개 씨가 나도 이런 일이 있어요, 굉장히 무섭다, 근데 이제야 우리가 제 언어를 찾게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들을 인용을 해서 이슈 중심 기사에 활용을 했습니다. 자, 조선과 동아에서 인터뷰가 활용한 내용을 볼게요. 그러니까 송모 씨 26살의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범인에게 속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성뿐 아니라 노인과 어린이 모두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굳이 여성혐오 범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아는 그 오빠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죽은 상과 관련이 없는 니들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혐과 반혐 이런 얘기를 소모적 논쟁을 할 게 아니라 가족의 아픔, 그러니까 유가족의 아픔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건 중심 기사는 4개 언론사 모두 큰 차이가 없었는데 조선과 동아는 그 이후에 기자의 보도, 시민 정신과 전문의, 묻지마 범죄 전문가를 동원을 해서 이 사건을 공용 화장실, 조현병 환자 관리, 묻지마 범죄 심각성 원인을 규정을 하고요. 그래서 대안 또한 여성 전용 화장실, 정신질환자 관리 개선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조선과 동아가 호명하는 강남역 살인사건의 스토리텔링은 조현병 환자에 의해 공용 화장실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으로 호명이 됩니다. 자, 이와 비교적으로 경향과 한겨레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자의 보도, 시민 여성단체, 여성학자, 법학 전문가를 동원을 했고요. 그리고 여성이 느끼는 일상적인 성폭력 경험을 강조하고 일상적 성폭력 및 성차별 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경향과 한겨레에 따르면 이 사건은 여성에 대한 일상적인 폭력이 집약된 여성 혐오 범죄로 호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제가 구체적으로 행했던 연구의 결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연구 결과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경향과 한겨레는 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조선과 동아는 문제가 있어라고 일반화를 시키면 굉장히 손쉬운 방법인데 일반화를 시키기에는 케이스가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연구가 더 많은 사례를 가지고 얘기가 돼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사실 이걸 가지고 제가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과의 차이를 일반화시키는 건 제가 좀 하기 걱정스러운 일이고요. 조금 더 많은 케이스에 조금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